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꾸며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직 내 가슴이 지키는 일의 저자인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윤순 교수님을 모시고 천직 발견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그 특허를 받으신 천직 발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천직 발견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적중률이 높을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먼저 그 천직 발견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직 발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 형식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16시간 집중 과정, 또 이제 요구하는 쪽에서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24시간 2박 3일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집중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크게 봤을 때 자기 발견, 그 다음에 자기 정립,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3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자기 발견의 경우는 6가지의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온라인으로 6종 검사를 하는데 그 이제 검사의 내용이 강점 재능이 뭐냐, 자신의 강점 재능,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적으로 선호하는 유형들이 어떤 직업군들이냐, 네. 또 세 번째는 자신의 고유한 성격적인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좀 찾아내는 그런 온라인 검사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진짜 열망이 어떤 거고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 이 6가지를 가지고 자기 발견에 이제 그 단초로 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6가지는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잘 연결을 시켜서 온라인 검사 결과를 캠프에 가지고 오면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직업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이제 2단계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정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좋은 산업도 많고 좋은 직업도 많거든요. 근데 흔히들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아직 그 직업에 그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그 청년들 입장에서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앞으로 커서 무슨 일 할래? 라고 네. 하면 저 연예인 할래요. 네. 네. 제일 많죠, 요즘. 많고요. 저는 뭐 스포츠 운동선수 할래요. 저는 영화 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스포츠다, 영화다, 이건 직업이 아니거든요. 산업이잖아요. 네. 분야고요. 그 안에도 영화 산업 안에도 영화 한 편을 찍는데 그 엔딩 크레딧 보면은 쭉 자막에 나오는 게 네. 보통 70에서 한 100가지 정도의 직업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에 종사하더라도 PD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촬영이 될 수도 있고 뭐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중에 무언가는 구체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산업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그런 산업과 직업의 매칭 작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유하고,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그램과도 그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천직 후보군을 스스로 찾아내는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최종 천직 후보를 3개를 추려내거든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그것도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직이 결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업 사명서 또는 천직 사명서를 씁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을 살고 싶은 것이 자신의 꿈이고 비전인 거고요. 네. 그럼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단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10년 후, 20년 후, 또 가깝게는 5년 후, 1년 후에 이제 목표 설정까지, 이거를 캠프에서 전부 도와주고, 거기까지가 이제 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천직 발견 프로그램이 16시간 동안 하는 모든 그 일련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뭐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천직 발견 프로그램과 네.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천직 발견 프로그램하고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직업의 이름까지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업 정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학생들의 경우도 캠프 때마다 이제 그룹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 그룹 구성원들 이렇게 한 7명 정도 또는 8명씩 한 그룹을 형성하는데 알고 있는 직업의 이름을 다 쓰도록 해요. 팀별로. 그래서 팀별 대항전을 시켜요. 그러면 정신없이 서로들 많은 이름을 적어요. 막 빼곡하게 전지에다. 그렇게 전지에다 이제 적고 그거를 이제 다 걷어서 이제 개수를 세요. 몇 개인지. 그 몇 개인지 개수를 세면 재미있는 게 일정한 직업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네. 보통 100개에서 150개, 100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팀에서 쓴 직업이 저 팀에도 나오고 또 다른 팀에도 나오고 그걸 합쳐서 전부 써봤자 200개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수가 15,000개가 넘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나 이렇게 보면 찾는 건 2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존재하는 직업 가운데 1%만 아는 거예요. 네. 그 1% 알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전부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대학생은 좀 낫죠. 고등학생들은 거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 천직 그 캠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바로 직업으로 연결은 못 시키고요. 계열, 분야. 네. 그러니까 큰 자신이 앞으로 이 계열로 나가면 뭐 그게 이제 경상 계열이냐 아니면 뭐 자연 계열이냐 또는 예능 계열이냐 이런 쪽에 대한 소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학을 진학하는데 진로 선택하는데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자기 발견을 통한 특성들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고등학교 정서에는 맞고요. 그래서 대학과 고등학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초등학교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아,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일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아직은 정체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상황에서는 현재 이걸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는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네. 거의 이제 그 비주얼한 것들, 그러니까 그림이랄지 이런 사진, 이런 거, 그 세대 자체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접근하는 걸 지금 현재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구하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자아진로 탐색이 제일 중요하다. 첫 단추로 했는데 네. 자아진로 탐색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자아진로 그 탐색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다 다르고 또 그걸 얼마나 잘 꺼내주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 거냐 아니면 남의 건데 내 걸로 아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 부분이 우선은 본인의 호기심과 관심이나 이것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정된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서 늘 발견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부모님과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편하게 자신의 어떤 흥미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 교육에서의 어떤 보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그 학교에서의 그 한계점으로 찾지 못하는 것들을 부모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삼위일체로 좀 같이 가야만이 청소년기에는 어느 정도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그 정체감이나 또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부분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뭐 학교에다 맡겨야 되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그 무슨 검사랄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흥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정보를 단서로 해서 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더 훨씬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를 해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녀의 교육 문제는 일방적일 수 없고 우선은 저는 부모의 책임 중에 가장 큰 건 부모님도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자녀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지,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보다는 부모 자체가 책을 읽어 보는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라고 하듯이 네. 이 부분에서는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부터 공부해라.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 특성을 발견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부모님들이 공부하지 않고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엇박자, 그 다음에 눈높이의 차이,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을 또 한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대라고 하는 건 무한한 잠재력도 있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일어서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처음부터 바로 일어나서 걸어서 뛸 수 없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걸을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근데 10대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인 폐악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투자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네가 이렇게 찾아가라고만 맡겼을 때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는 부모의 책임이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부모님이 저는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말씀하신 그런 검사표를 맨날 학기 초마다 가지고 예, 오죠? 예, 가지고 오죠. 네. 이렇게. 그러면 애 자체가 그래요. 왜 나랑 너무 다른데? 네. 예, 이건 근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그러면은 뭔가 검사가 잘못된 건지 네. 아니면은 애나 저나 네.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헷갈리는 부분이 그 있거든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그게 진단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진단검사를 보면 특성이 10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에서 10가지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쭉 서열해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걸 보면 이건 아닌데? 이 뭐야? 이것도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건 평균적인 거예요. 네. 따라서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서술했지라고 하기보다는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설사 5가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가지는 맞네 라는 게 있으면 그 5가지 맞는 것의 특성을 찾아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검사는 100% 완벽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맞는 거,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음악 또는 미술, 체육에 관심이 있다. 이제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예술 쪽에 대한 어떤 하나의 평균적인 얘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음악은 맞아. 그런데 미술은 아닌데? 체육은 아닌데?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음악적인 소양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미술은 잠재돼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성세대긴 하지만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 네. 이분의 경우는 사실은 음악적인 것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미술적인 잠재력을 꾸준히 또 개발해서 지금 보면은 이 2가지가 삶을 통해서 같이 버무려지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우선 현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잠재돼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 검사를 통해서 잡아낸 아이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부모 입장에서 발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선 이거를 자꾸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그 훈련들을 시켜주는 거 네. 이게 저는 참 필요하다. 그러지 뭐 이거 맞지도 않는데 뭐 이러냐라고 하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떤 검사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이 이제 검사에 그 결과에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네. 어느 형이고 네. 뭐 얘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심지어는 좋고. 직업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업 근데 중에는요 보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직업들이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그래서 떨어지니까 하고 저는 싶지가 않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검사지들이 보면 위험하게 뭐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청소년기에는 물론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위험하다. 그래서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좀 길을 닦아주고 자꾸 안내해주고 유도해주는 거 이 역할이 오히려 필요하지 너무 단정적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선은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거 하나라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것도 있네?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러냐 그러면 너 더 재미있겠다 그럼 더 가볼까? 라고 해서 하나씩 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진전된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성장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제 이제 경험상 많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또는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네. 내가 보는 아이의 모습하고 네. 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흥미가 갖는다는 거 하고 애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는 거하고 이게 같이 맞으면은 아주 환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불일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애는 그 적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만 네. 저걸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거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죠. 예, 글쎄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쟤는 이걸 하면 훨씬 잘하고 내가 잘할 것 같고 했는데 네. 왜 저기는 흥미를 안 갖고 저러지? 네. 그리고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 전망도 없어 보이고 네. 예, 힘들어 보이는데 네. 어떡하지 하고 할 때 계속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사춘기에 부모하고 애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아이가 원하는 걸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범 답안이에요. 네. 실제로 풀어서 제출하는 답을 보면 엄마 답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직업적으로 가장 성숙할 수 있는 건 그로부터 20년 후, 30년 후거든요. 네. 그럼 20년 후, 30년 후에 과연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될 것이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를 예측하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경쟁적으로 얘기하는 10대 유망 직업이다. 뭐 2020년대 뭐 유망 직업 50까지 100까지 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유망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거는 청소년 자신들이 그걸 하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20년 후에는 이런 직업들이 유망하다고 하니까 그 직업으로 삼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은 내면에 다른 세계가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부모의 얘기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초, 중, 고등학교
에서 그 조사한 거 2012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자녀의 앞으로 미래 희망 직업을 보면 1위가 교사, 2위가 공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기들이 희망하는 미래 그 직업을 보면 점점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부모하고 달랐다가 네. 고등학교 되면 부모하고 거의 접근을 해요. 네. 결국은 뭐냐? 은연중에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아까 10대 유망 직업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게 유망 직업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50년대에 가장 유망한 10대 유망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타이피스트가 있어요. 타이피스트. 그때는 정말 최고의 직업이었겠죠. 60년대는 뭐가 있냐면 버스 안내양이 있어요. 네. 가발 기술자가 그때 유망 직업, 10대 유망 직업. 70년대는 뭐냐면 전당포업자도 유망 직업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또는 무역업 종사자. 그 다음 80년대는 어떤 게 있냐면 그때 프로야구가 나왔죠. 그 야구 선수가 유망 직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1990년대는 프로게이머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망 직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에서 선정해주고 언론에서 선정하는 유망 직업이 정말 유망 직업이냐 유행 직업이냐. 네.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20년 후에 유망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행 직업이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유망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 이미 유행이 지났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 그거를 준비시켰을 때 실컷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갔더니 이미 사양 직업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져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직업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일의 세계고 네. 결국 그 책임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개인의 몫이지 그건 부모가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 이제 듣는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은 참 한심한 얘기한다. 참 현실을 모른다. 누구는 그걸 모르냐. 예,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아이들은 언젠가 무슨 일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누구의 얘기가 맞을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 접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은 반드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이 사는 거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수십 년의 미래를 본다면 역시 아이들 안에 있는 자기들의 가슴이 시키는 일, 즉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는 거, 또 하고 싶은 일이 무언지를 자꾸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점점 더 잘할 수 있고 또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요즘 그 직업에서의 미스매치라는 게 많이 나오지 있잖아요. 네. 일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이 없는 게 아니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를 찾지 않고 반면에 내가 그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또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이런 그 지금 미스매칭이 사회적 비용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경제학을 또 하신 분 입장에서 이거 네. 어떻게 천직이 이거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모든 문제에 그 완벽한 해결은 없다. 네. 단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걸 어떤 대안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안은 있을 수 있다. 천직 역시 뭐 절대 완벽한 대안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그런 그 미스매칭이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 근데 미스매칭이야 뭐 요즘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고 네. 늘 있기 마련인 거고 네. 사실은 뭐 30년 전, 40년 전에 일을 하는 분들인들 미스매칭이 없었겠어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근데 느낌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그 하나는 사회가 이제 점점 진화되면서
그 좋은 일자리와 이제 그렇지 않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점점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안정성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 연봉도 좋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근로요건도 좋고,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 정형화된 틀, 네. 그것이 이제 누구나 그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그런데 모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리는 10개예요. 근데 100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90명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그 90명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각이 마치 루저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어떤 직업들이 제시가 돼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느 쪽은 그냥 너무 그 들어가기 어려운데도 거기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여들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는 그게 직업에 대한 접근이 열매만 생각한다, 우리가. 네. 과실만, 딸 수 있는 과실만 생각한다. 그런데 그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기가 가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 기간, 그 다음에 열매도 열매가 어떤 열매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직업도 똑같이 직업으로 어떤 열매를 거둬들이기 전에는 먼저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은 무엇이고, 씨앗을 뿌렸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열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꾸고 열심히 그거를 이제 그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열매만, 그냥 탐스러운 열매만 생각을 하니까 다행히 그 열매를 우연히 이렇게 딴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수학은 수학대로 없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절망감이랄지 또는 그 나고자라는 이런 인식들,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씨앗을 뿌리고 나서 가꾸고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네가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다양한 그 제시와 그런 풍토, 이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고는 저는 이 현실적으로 미스매칭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나 뭐 당장에 보이는 달콤한 열매 다 수확하고 싶은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사회에 있냐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과실은 과실마다 다 나름대로 뭐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이를테면 포도가 맛있다면 전부 포도예요. 네. 사과가 맛있다면 다 사과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열매들이 다 맛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서, 그런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다양성의 제시, 이게 또한 네. 앞으로 이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천직을 삼아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네. 업이 변하고 직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것이 계속 변화하는 사태에서 네. 우리가 천직과 연관시켰을 때 네. 어떻게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게 그런 방안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저는 처음에 제 직업의 처음 시작은 교육계에서 이제 조교 생활을 조금 했고요. 네.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강사가 두 번째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를 통해서 최초로 이제 강의를 접하는 그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식 교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강의 현장에서 강의와 연구를 이제 계속하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스스로 강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면서도 늘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갔는데 이제 직업의 변화라고 하는 게 스스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그 흥미를 느끼고 더욱더 그 뭔가 좀 노력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자꾸 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뭔가가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저로서는 현장에서 강의만 하는데 제자들이 느끼는 가장 아쉬움이 뭐냐면 이게 전공 강의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아이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졸업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직업에 대한 정체감이 없어요. 네. 곧 대학에서도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무슨 그 일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직장을 들어가냐가 중심인 거예요. 네. 근데 깊이 들여다 보니까는 그 중심에 뭐가 없냐면은 자기 발견에 대한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야, 내가 교육자로서 강의만 하는 교수가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어떤 쪽에서의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는 없겠냐. 이건 이제 저만의 틈새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단초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지? 그럼 먼저 이거를 공부해야 되겠다. 저거를 공부해야겠다. 그 공부가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하면서 점점 그 이제 접근해 나갔던 것이 바로 이제 천직이라고 하는 네. 그 주제를 통해서 개발하게 된 그런 천직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육자로서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것만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진화를 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직업은 교수이면서 또 천직 코치이면서 또 직접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글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책을 내고 저자로서 활동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캠프나 이런 게 아니고 정규 과정으로 앞으로 도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미래 직업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말하는 비전, 그 글로벌 비전 대학교 총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학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입학을 해서 그 나이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모든 프로세스를 그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생애 과정을 통해서 직업은 꾸준히 진화한다. 그런데 한번 어떤 천직적인 그 고리를 찾게 되면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발견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미래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그 전망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뭔가 나의 어떤 열정과 그 다음에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역량을 바치고 싶다면 그 일을 좀 오래 지속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이 일 하든 저 일 하든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거 그런 일 해서 오래 잘할 수 있고 인정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아주 그 속된 얘기로 돈도 못 벌어요. 네. 돈도 못 벌면서 전전하느니 어차피 좀 젊은 시절에 배고프다면 그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좀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 그런데 그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내 내면에서 내가 좋아하니까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적어도 몇 년 동안 한번 적어도 5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다 보면 스스로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이대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단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천직은 살면서 하나가 아니다. 계속 진화한다. 바로 그것이 직업으로서 우리가 21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나 찾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예, 이거를 연결고리로 해서 다양한 업을
네. 예, 그 직업을 네. 내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창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그런 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서 직업을 자기 직업 세계를 이제 네. 이뤄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걸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결혼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진 않잖아요. 거리 가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일이라고 하는 건 평생 동안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평생 살아야 되지만 또 일도 평생 해야 되거든요. 직업도요. 그런데 직업 선택할 때는 그런 신중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 좋다더라. 예를 들어서 누가 이성 굉장히 좋다 하더라. 그럼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살아볼까요? 이런 식의 접근이죠. 근데 다행히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직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업과 이혼해요. 그게 이제 일단 뭐 들어가고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안 되니까 한 1년 6개월도 안 해서 평균적으로 첫 직장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혼이에요. 직업과의. 그래서 또 어찌어찌 해서 하다가 두 번째 또 직업을 잡았어요. 근데 그것도 신중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혼하는 거예요. 직업과 이혼 몇 번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력서 낼 때 누군가가 뽑으려고 하는 그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가 이 친구 보니까 어떤 일을 2년 이상을 지속을 못해요. 그 친구 뽑으려고 할까요? 안 뽑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혼 경력이 2번, 3번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안 차나요. 나하고도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데. 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직업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조금 생각하고 탐색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직업이다. 특히 21세기에는 그런 신중함이 없이 직업을 선택해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당혹스러운 상황을 살면서 끊임없이 맞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21세기에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 선택해야 될지 정 교수님하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의 저자인 군산대학 경제학과 정균순 교수님을 모시고 천직을 발견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한때 우리 대학에서 배운 내용으로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봅니다. 계속 발전하는 또 변하는 세태에 내 몸도 함께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끊임없이 튜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기도 버거웠는데요.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재충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암담하지 않나요? 그래서 천직, 가슴이 시키는 일이 나와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로 레시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